전 세계의 정치 체제가 결정되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각 골짜기마다 중두난방인 것은 누구나가 다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공통적인 것은 끝없는 C족 간, 부족 간 전쟁을 통해 하나의 중심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이었지요. 태풍의 눈으로 형성된 권력은 주변의 도전 세력에 늘 신경을 써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짜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였습니다. 적은 늘 주변에 있었는데 밀립 속 정글의 세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만여 세월 동안엔 인류에게 가장 익숙한 체제는 바로 왕정 체제였습니다. 왕정도 여러 종류가 있었지요. 작은 왕은 한쪽 골짜기 대장이라는 뜻이고, 큰 왕, 즉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골짜기, 큰 강 주변 일대까지 대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많은 왕제가 세워졌다가 쓰러졌다고 봐야 합니다. 내 동네 왕이 싸움에서 치면 그 골짝 백성들 상당수가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허다했지요. 끌려간 백성들의 삶은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고, 이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을 어느 정도 지켜줄 정도면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게 상례였을 것입니다. 왕은 그 존재의 의미가 1차로 국방과 치안이었으면 물론입니다. 나라만 잘 지키면 국가는 유지되었고, 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였겠지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도체제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든 최초의 중심 권력이 설 때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초기의 모델들은 대부분 단일 지도체제였습니다. 이에 반해 집단 지도체제는 매우 진화된 것으로 거의 뒤에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일 지도체제는 제일 센 놈이 다 먹는 시스템이고, 야생의 법칙과 맞아 떨어지지요. 한 번 왕이 되고 나면 주위 것들을 무자비하게 복종시키는 게 상례였을 것입니다. 왕들은 주변국을 어떻게 굴종시키냐, 주변국과 어떻게 그럭저럭 지내느냐, 주변국과 내통하는 인간들은 없느냐,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백성들 삶을 살피는 것은 늘 그 다음 문제로 밀렸지요. 1인 왕정 시대가 동서고금의 보편적 방식이었던 것에 비해 집단 지도체제는 매우 특이한, 흔치 않았던 일로 봐야 합니다. 집단 지도체제는 골짝 권력들끼리 맨날 싸움박질하기보단 협약으로 팀제를 꾸미면 세력의 외연도 커지고 자신들의 지위도 안정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케이스입니다. 대단히 혁신적인 사고였습니다. 로마 공화정이 이렇게 출범했지요. 그리스 바닷가 일대에서 허구한 날 싸움박질하는 것을 보아온 로물루스의 후손들은 한 왕가를 세우고 그 일족에게 평생 끌려 사는 것보다 컨소시엄을 형성해 집단 지도체제로 가는 것이 승리해야 하는 국가를 만드는 요체라는 것을 일찍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라는 경기장에서 벌어진 경기 내용들은 확연히 여타 국가들하고는 다른 것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로마는 오늘날 소위 공화정 체제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다른 것은 평민들의 권력 참여 지분 문제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평민들은 거의 권력에 의해 접근이 쉽지 않았겠지요. 형식상으로는 누구나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에서는
의원이 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였던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로마도 사실상 소수 귀족 계층들이 돌려먹기식 과도 체제로 수백 년을 이끌었던 체제였습니다. 골짝골짝 대장 그룹들이 권력의 수뇌부를 형성하고 평민들은 구색 맞추기 장식용으로 조금 물꼬를 터주는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이 정도라도 왕제 국가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로마는 그 주변 촌탁 국가들을 계속 흡수하면서 전쟁에서 연전연승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5, 600년 가까이 유럽 쪽에 제국을 형성해 나가는 동안 동양 쪽에서는 국가의 면모를 제대로 세운 것을 진나라로 보통 보기 시작합니다. 동양 쪽은 철저히 가부장제적 1인 독재 체제입니다. 왕가에 대해서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체제들이었습니다. 인도 쪽도 골짝골짝 왕족 체제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었고, 일본 쪽도 섬마다 도주들이 있었고, 동남아 쪽도 형편들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한국도 고구려 백제 신라로 6, 700년간 한 가문이 전체를 다스리는 단일 지도 체제가 상식이었습니다. 고려말 왕씨 가문에서 종사하다가 이씨 가문으로 역성혁명이 일어났는데, 왕씨 편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의사지사로 여겨지고, 이씨 이성계 쪽으로 새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구테타 세력들로 지금까지도 약간 이상하게 보는 풍조도 왕조 체제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광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전 세계가 비교적 왕정 체제로 일반화되어 있는데 1600년경부터 1789년 사이에 급속하게 1인 왕정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왕정 체제에 균열이 생기다니 세월이 가면 뭐든지 다 변하는 모양입니다. 의회전은 태초의 씨앗이 그리스로부터 비롯되어 여기저기서 간헐적으로 있어왔던 이단종인데, 이 시기에 확연한 하나의 대사가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그 물꼬를 텄고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왕의 목을 따버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요. 동양 쪽에서는 거의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친 유목민족들, 해적대나 산적대 국가들 쪽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영국에서 1689년에 군왕은 군림을 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세웠을 때부터가 혁명의 전조였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성난 시위대가 왕을 체포하고 왕과 함께 왕비를 단두대에 세우면서부터가 마지막을 장식했지요. 우리나라와 같은 착하고 순한 양 같은 백성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1793년 1월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성난 군중들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이 사건으로 왕정체제도 시민정보다 한 수 아래라는 등식이 이때부터 성립되는 것이었지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왕정은 거의 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왕정이 시대 흐름에 안 맞는다는 것은 이젠 전 세계 사람들에겐 상식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왕과 그 주변 일부 가족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내려질 만큼 국가 운영이 단조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의 국가란 과거 옛날의 국가와 달리 모든 면에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복합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두 사람, 한둘 셋 정도의 왕족들 머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었지요. 왕의 지적 능력이 국가의 지적 능력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들이 널려 있는 것이었지요. 왕보다 뛰어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들의 힘을 다 동원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었지요. 국가가 집단 지도체제, 시스템 민주주의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왕정 체제를 고수하는 소수의 나라들이 아직도 있답니다. 독재 체제도 왕정 체제라 볼 수 있으므로 두 체제 모두 후진적이라 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경기에서 두 체제들은 공통적으로 실력이 바닥임이 드러나고 있지요. 축구로 비유하자면 FIFA 랭킹 150위권 바깥에 머물러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팀들이니 운동장에서 부닥쳐 보면 실력들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인기에서나 체력에서나 모두 수준 이하로 금세 들통이 나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현재 중국은 자신의 실질적 실력은 감추려 하면서 중국몽을 들어 전 세계를 압박하고자 하니 정치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정말 한낱 꿈에 불가한 일이고 역사를 뒤로 되돌리려는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선 유럽 사회 전체에서 중국을 표준 모델로 삼고자 하는 나라가 과연 나오겠습니까? 바둑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니 바둑 격언 가운데 부득 탐승이라고 너무 승리에 매달리면 거꾸로 승리를 얻기 힘들다는 격언이 있는데 정말 이 말을 건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나라도 중국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독단적 생각일까요? 어떠한 대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왕정과 독재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일 수 없으며 이들은 진보 세력이 아니고 퇴보 세력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민주공화정을 잘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진보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재앙적 대통령, 재앙적 총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 틀을 못 벗었단 말인지요. 겉으로만 민주주의 시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왕적 총재 A가 이끄는 정당과 제왕적 총재 B가 이끄는 정당들끼리 패권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독재 시스템, 패권주의 의회와 지방자치제가 고착되고 있으니 한국을 과연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의 상식이 저 지역에서는 몰상식이 되고 있고 이 지역 저 지역 사람들이 서로 등 돌린 지가 오래이니 이러고도 한국이 새로워진 현대국가라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당들의 역사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십시다. 해방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분단체제는 미소 양국의 단합에 의한 귀결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소련의 영향력 아래 김일성 독재체제가 들어섰고 남한은 미국의 영향하에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북한의 공산당 체제나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나 국민 대다수에게는 다 생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 체제는 망한 이씨 조선 뒤를 이은 것이니까 이씨 왕조에 이은 김씨 왕조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인 것이고 반면에 남한의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니 백성들은
민주공화정이 뭐지? 하는 감정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망한 이씨 조선을 대신해 이제부턴 국민들이 선거라는 것을 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왕도 뽑는다고 하니 국민들은 이 무슨 황제인가 했을 것입니다. 남한 국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민주주의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던 초기에 바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 이미 벌써 민주공화정에 맞들린 남한 백성들이 북한식 왕정에 동의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거 저런 거 안 가리고 사람을 네 편이냐 내 편에 따라 갈라 죽이는 것이었을 테니 마음속으로 공산체제를 흠모하던 사람들은 북으로 붙었을 것이고, 국민 상당수는 민주주의가 좋다 하고 남으로 붙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25를 치른 이후로 남북한 체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소의 대리체제 간 경쟁에 돌입합니다. 북한의 공산 독재냐, 남한의 겉보기 민주공화정 체제냐. 남한에서도 한때 김일성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박정희의 단독 유신 체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쟁이 크게 일어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정희의 부하들은 민주주의 경기장을 제대로 꾸밀 국리를 하기보다는 무조건 김일성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끝장 승부를 보겠다 해서 한국식 민주주의론을 제창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나 북한에서나 분단체제가 안겨준 비극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끝없는 소용돌이가 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결국 공산주의 이론에도 없는 독재 세습체제로 퇴화되기 시작했고, 남한사에도 이후 약간의 민주주의 이행이 잠깐 되었지만 다시 정당들이 독재화로 퇴화되는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당들은 예외 없이 제왕적 총재와 예스맨들, 딸랑이 국회의원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는 다 실종되고 당권자들은 신뢰와 백제의 신하들로 당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정당들의 모습입니다. 계몽기를 거치지 않은 피식민지 백성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정당다운 정당들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정당들 시스템 갖고 벌이는 경기 내용들이 조울리 만무합니다. 언론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언론들도 늘 정권에 스스로 기어들어갑니다. 오죽하면 김일성이가 쳐들어 내려와도 그 앞에 아양들 떨 인간들이라고까지 호평을 받겠습니까? 시민단체들도 깨어있는 시민들은 없고 모두 관제 어용 시민단체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알량한 보조금에 목을 매고 있으니 이러고도 무슨 시민단체들이겠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경기장에서 명플레이어들이 나오려면 그만한 팀, 정당들이 있어야 하고 그만한 관중과 중계방송 시스템, 언론도 선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재미가 있어야 하고 관중석에서 감탄사들이 속출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를 멋있게 해나가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느 팀을 막론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풍토도 성숙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수들은 각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경기자들이 선발되어야 하고 예선 전부터 공개적이고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하여
선수들이 국민들과 당원들에 의해서 선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부터 민주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팀, 정당은 최소 50년, 100년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고 각 정당들은 웬만한 대학교들은 저력을 할 정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24시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예비 내각을 구성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는 국정운영 과제들을 연구하는 풍토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당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역사에서 4.19와 같은 민중민주혁명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70년대 말의 부마항쟁, 80년대의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0항쟁이 있었다는 것도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충분히 좋게 보아줄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할 것입니다. 선거를 건드리는 독재자에 맞서서 4.19 혁명을 이끌어내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역사입니다. 북한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비록 조금 늦기는 했지만 민주주의 경기장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왕정, 독재정에 비해서 민주공화정은 확실한 진보일 것입니다. 진보 정신을 갖고 제대로 된 선거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왕정체제보다는 선거 제대로 하는 공화정체제가 진보 정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응원 댓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